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연애인지 결혼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면 일찍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적을 때 결혼해야 회복력도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고 아팠어요. 특히나 하루아침에 시자가 붙으면서 그 한 글자 차이로 계급과 서열이 탁탁탁 정해지더니 저는 어느새 이 가정의 맨 꼴찌가 되었죠. 몸이 12개라도 부족한 워킹맘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제 짠내 풀풀 나는 결혼 생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공대 여신 아름이를 꿈꾸며 입학한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상상하던 대학교와는 많이 달랐어요. 특히 생각보다 아름이는 많았고 그 아름이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외모에 가끔 귀엽다는 소리 정도 듣는 평범한 공대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저의 눈앞에 저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체크 난방에 뿔테 안경을 낀 평범한 그가 다가왔고 보통은 보통을 알아보는지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희 과에서 첫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20살에 서로를 알아보고 평범한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 갔어요. 크게 특별한 것 없던 둘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덕분인지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둘 다 일명 프로그래밍 덕후라고 불릴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애정이 급진했기 때문에 그와 저는 대학교 때부터 같이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할 만큼 합이 잘 맞았어요. 남들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결국 기다리다 지쳐 한눈 팔기 일수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가 군대를 간 틈을 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결국 학업에 열중한 결과로 졸업도 전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죠. 군대 복무로 인해 저보다 3년 늦게 그가 평소 좋아하던 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저희 둘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터라 취업 초기엔 지출이 상당했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가고 몇 해 전부터는 서로의 고향을 방문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왔기에 양가에서도 저희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로만 보진 않았어요. 부모님과 연락할 때면 남자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본가에서 택배가 오면 양가 모두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빠뜨리지 않고 보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서로의 집에는 서로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함께 살림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 결혼도 전에 동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아예 결혼을 빨리 하자고 권하시기도 했죠. 무사히 함께 살게 된 저희는 연애와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저는 생각보다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청소나 정리에는 서툴렀지만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도 금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반면 저는 요리보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재능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장점을 더욱 빛나게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오래 맞춰온 팀이라 그런지 동거 3개월 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누나가 전화해서 동거하는데 집에 초대도 안 하냐며 적어도 누나와 여동생에게는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으니 하루라도 빨리 여동생과 자신을 초대하라고 명령을 받아온 것이었죠.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4살 많은 누나와 5살 어린 여동생, 그 사이에
낀 귀한 아들이었어요. 남자친구의 형제관계에 대해서는 연애 초반부터 알고 있어서 여자 형제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형제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아마도 2에서 3년 전쯤이었어요. 승무원을 준비하던 여동생이 경기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 정착한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고, 삼남매가 모두 서울에 모이게 되어 축하하자는 자리에서 초대받게 되었죠. 늘상 남자친구는 저를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했고, 결국 그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나게 된 누나와 여동생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자기 남동생을 만나게 됐냐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죠. 언니가 없던 저는 누나의 친근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막내 여동생도 왜 승무원을 준비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토끼 같은 모습으로 언니 하며 애교를 부렸어요. 매일 남동생과 싸우며 자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컴퓨터 외에는 관심 있는 것도 다양한 사람을 곁에 두지도 않았던 저였기에 그의 형제들에게 마음이 점점 기울었어요.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종종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조금씩 더 친해졌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다못해 갑작스레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꽃 한 송이라도 들고 가기 위해 주변 꽃집을 서성이며 뭐라도 손에 쥐고 갈 만큼 단 한 번도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럴 때면 남자친구의 누나는 우리가 남이냐며 매번 뭘 이렇게 들고 오냐고 하셨지만 누나와 여동생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보면 저도 그나마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3년간의 동거를 통해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우리 두 사람의 회사가 있는 경기도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면서 동거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발을 맞닿은 채 달려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커플에서 부부가 되었고 저희 예상과 달리 저희 부부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어느새 시월드의 며느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누이들은 마치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어플처럼 등장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소식이 없는지 물으셨고 여자는 30이 지나면 늦다며 엄마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고생이 덜하다고 하루 걸러 하루 전화를 주셔서 임신을 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죠. 결국 남편이 승진하던 시기에 맞춰 본래 계획보다 1에서 2년 앞당겨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첫 아이인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에게 아이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시집와 겪은 고초가 떠오르셨는지 임신 전엔 임신만 하라고 하시던 어머님은 임신 중에는 아들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접받고 살지 않겠냐며 매일같이 아들 낳는 방법,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셨는지 모를 비법들을 전수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시어머님의 고초를 내리 받았겠구나 싶어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먹고 순식간에 자라났고 어느새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이 되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엄마로서 시행착오는 여전히 있었지만 워킹맘 5년 차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죠. 물론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있자니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특히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없이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할 형제가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남편이 평소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제가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 스스럼없이 남편에게 다가가 지금부터 둘째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굳이 아이를 더 낳을 필요가 있겠냐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 더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며 지금 키우는 첫째도 일하면서 돌보기가 힘든데 둘째는 어떻게 키우겠냐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말 끝에는 무언가 괴로운 치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15년을 함께한 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오빠, 그게 진짜 이유야? 내가 나이가 곧 40인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첫째는 우리 죽고 나서 혼자 세상을 버텨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이유가 뭐야? 솔직하게 말해줘. 남편은 망설이다가 진짜 이유를 말했어요. 첫째 때는 당신이 육아휴직을 썼지만 이번에는 내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나는 이제 막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아직 성과도 못 보여주고 육아휴직을 쓰면 억울할 것 같아. 남편이 본인 욕심 때문에 둘째를 고민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 같은 업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선배가 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둘째를 낳으면 내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남편을 설득했고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둘째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매번 가임기에 맞춰 노력했지만 좀처럼 둘째를 임신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희 부부는 나눔센터를 찾아갔고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에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뜻에 맡기며 끝없는 노력에 빠지게 되었죠. 노력해도 결실을 얻기 어려운 저희와 달리 회사에서는 그간의 노력 덕에 승진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며 밤에는 둘째를 만들려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을 무렵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장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시댁은 원래 김장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담아 서로 한 번씩 모여 밥이나 먹는 정도였고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김치가 많으면 먹을 일이야 세 곳에 쓰니 적게나마 담아두면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바빠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김장 종류와 규모가 달랐어요. 생전 시댁에서 보지 못했던 백김치부터 아니 전라도도 아닌데 갓김치와 고들빼기까지 전국 8도 김치를 다 담자고 하시니 이게 어디서 불어온 바람인가 싶어 의아했죠. 이전처럼 하던 김장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어 참석했겠지만 대충들은 김치 종류만 해도 5가지가 넘었고 작년에 결혼한 형님이 떠오르자 더더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형님이 40을 앞두고 결혼했으니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저와 남편에게 형님을 혼자 둘 수 없다고 나중에 늙으면 장남인 내가 형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죠. 형님 성격에 혼자 사는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님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며 속을 긁을 생각을 하니 그래도 내 속보다는 남편 속을 긁는 게 낫겠다 싶어 저와 남편은 주변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형님과 맞을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의 소개팅 실패 후 남편이 알고 있는 업계 선배를 소개했고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형님은 연애 2달 만에 초스피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를 꽉 채우지 못해 빠른 감은 있었지만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은 나이 때문에 생각보다 임신이 쉽지 않았고 결국 1년 넘게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얼마 전 어렵게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은 노산에 아이를 낳을 큰 딸 걱정에 자연스레 저희 집은 뒷전이 되었고 시집 온 후 처음으로 형님 덕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김장 계획을 들어보니
이게 덕인지 재앙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보나마나 임신한 형님을 위해 이것저것 만들어줄 생각이 분명했어요. 평소처럼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않고 김장 담그는 척만 할 것이고 누이는 비행 일정을 핑계로 김장 끝나고 귀신같이 등장할 텐데 저 혼자 그 많은 김치를 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 많은 종류의 김치를 담그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찼는지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그 회사 일을 내가 다 하니? 내가 결혼하고 김치를 몇 폭이나 담가봤길래 이렇게 한 해 만에 하니?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미워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전화 말미에 우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의 연기에 평소 같았으면 속아드렸겠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둘째가 생기지 않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만 했어요. 평소에는 일과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스타일이었지만 둘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 속도 모르고 우는 것도 안 통하자 시어머니는 전술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아들 생각은 안 하니? 손자에게 직접 담근 김치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일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네가 그렇게 마음을 못 쓰는데 하늘에서 둘째를 주시겠니? 하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안 주는 거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는 말처럼 아픈 것만 콕콕 찌르는 시어머니의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한계에 도달한 저는 그럼 저희 먹을 김치는 제가 직접 담가 먹이겠다고 하나뿐인 손자 걱정 마시고 우리 집 김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 형님과 아가씨가 나눠 드실 만큼 담그시라며 엄포를 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야근 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본가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당신도 일 거의 끝나가잖아. 내가 회사로 갈 테니까 본가에 들렀다가 오자. 아이는 장모님께 맡겨놨어. 당신 끝나면 연락해 로비에 있을게. 지난번 어머님께 했던 말도 떠오르고 괜히 죄송스러워져서 일단 알겠다 하고 일 정리하고 로비에 내려가 남편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본 적도 없고 시댁이 외진 곳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단 한 번도 안 살아본 시부모님 댁이라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자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간신히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쩍 벌어졌어요.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건 소금에 절여져 있는 뽀얀 배추들이었어요. 큰 신우는 소파 위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작은 신우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오기 전까지 김장은 시작도 안 한 게 분명했고 남편이 어머님이 아프셔서 가자고 했는데 거실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몸이 아프시다 들었는데 이게 다 뭐예요? 하고 물었죠. 어머님은 고춧가루 포대를 내려놓으시며 오전까지는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 자고로 몸이 안 좋을 때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여야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 너도 피곤하다 했잖아. 얼른 옷 갈아입어라. 벌써 9시인데 해 뜨기 전엔 다 해놔야 하지 않겠냐? 난 약 먹고 푹 자서 괜찮다. 빨리 와라. 시간 없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머님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배추김치만 담그기로 했잖아. 그걸 말해줘야지. 아, 그러네. 며느리가 힘들어하니 내가 배추김치만 하기로 했다. 딱 보면 알잖아. 배추 말고 뭐가 있어? 아버님은 들어가 쉬시고 애미는 옷 갈아입고 나오거라.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큰 신우는 제 손을 붙잡고 당기며 우린 괜찮아.
자동차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김치도 씻고 가야 하니까 부지런히 하자. 아침 식사 전에 끝내고 집에 가자. 결국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김장을 시작했어요. 화가 났지만 괜히 감정 낭비할 바에 얼른 끝내자 싶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원래 쓰던 방이라 그런지 눕자마자 코를 골았어요. 비장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 준비를 마치고 거실을 바라보니 넓게 펼쳐진 김장 봉투를 보아하니 올해는 양이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형님과 아가씨가 얼른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형님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이것 봐라. 이게 내가 오늘 김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듯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한 임신한 배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 시어머님은 형님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더니 입도 지시만이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급진히 모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형님은 애초에 기대도 없었어요. 매년 입으로 담그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기에 옆에서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 입으로 더 피곤하게 할 요량이라면 그나마 눈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가씨는 어디 있냐며 묻자 시어머님은 글쎄다 하면서 작은 방 문을 열어보시더니 막내가 여태 너 기다리다 시차 때문에 이제 막 잠든 것 같다며 내가 빨리 왔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하시면서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우리 둘이 후딱 끝내자며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생각해서 이미 김치도 모두 소금에 절여뒀다며 하루 종일 소금에 절인 무거운 배추를 무고 뒤집느냐. 허리가 펼 시간도 없었다며 제 옆에 떡하니 절인 배추라고 상자에 쓰여 있는데 허리를 연신 두드리면서 곡소리와 함께 생색을 내시더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은 이미 튼지 오래였고 집안에서는 저 혼자 철푸덕철푸덕 김치를 버무리고 뒷정리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지만 세 모녀 중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성된 김장은 어머님이 먼저 맛을 보시더니 표정을 찡그리셨고 아니 김치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고작 몇 포기 담는 건데 이렇게 간도 못 맞추면 쓰니? 어떻게 너는 요리 실력이 늘지를 않니? 이래서 남편 밥은 제대로 해주니 자고로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불쌍해 죽겠네 됐고 네 형님 임신해서 무거운 거 못 드니까 김치통이나 얼른 애들 차에 옮겨둬라. 그렇게 한참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해 형님 차 트렁크에 김치통을 옮기고 있는데 그제서야 얼굴을 빼꼼 비추는 형님과 아가씨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냐며 이번엔 꼭 새언니 도와주려고 시간 맞춰 왔는데 자기 좀 깨우지 그랬냐며 여우같이 찡긋 웃어 보이는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귀엽던 모습이 신웅이가 되니 어찌나 밉게 보이던지 데리고 갈 힘도 남지 않은 전엔 한참을 신우 둘 모습을 보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다 옮겨놓고 저도 제 가방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주말에 한 번 더 내려오거라. 그땐 갓김치랑 열무김치 담가야 하니깐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벙찐 표정으로 어머님을 보자. 한 번에 다 하는 건 힘들다며 그러니 나눠서 해야지 번거롭더라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맞춰야지 아니면 지금 좀 하고 갈래 열무는 사놨다. 아이 그건 금방 하잖니. 그 소리에 저는 멈춰 섰고 신우들은 씩 웃으며 종종 걸음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곧장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일하는 여자예요. 워킹맘이라고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긴장시키시고 이런 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게 열무든 갓김치든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너 어차피 직장이 편해 작도 없잖니? 둘째 갖고 싶다고 내가 먼저 말했다면서 내가 들어보니 육아휴직도 내가 쓰겠다고 했고 그럼 너도 직장에는 미련이 떠난 거 아니냐? 사실 그동안 직장 생활 길게도 했잖아.
너희 동거부터 시작하면 그게 벌써 몇 년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참아줬고 어머님은 동거 때부터 끄집어내시면서 아니 그땐 제가 며느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어머님이 참고 살았다 하시는데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님 직장에 왜 미련이 없어요? 얼마 전에 승진까지 했는데요. 그럼 둘째도 그냥 포기하고 아이 하나만 놓고 살아야겠네요. 둘째 준비 중이라 하면 칭찬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김장이라니 저 그냥 둘째 포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둘째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 하늘에서도 괘씸해서 애가 안 들어서지. 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우리 집안의 아들이 하나인데 며느리라는 애는 회사 다니느라 아무것도 안 하지 애는 하나인데 일하느라 힘들다며 애도 안 들어서지. 너는 그동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하시는데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는지 머리에 까치집을 지어놓고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왜 큰 소리로 어머님에게 그러냐며 한쪽 눈은 뜨지도 못한 채로 저보고 막무가내로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우리 둘째 계획한 거 없던 걸로 해. 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 못 낳아. 그러자 남편 표정이 싹 바뀌며 둘째를 왜 당신이 낳아야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낳고 육아휴직한다고 말 끝났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랬죠. 둘째를 낳겠다고 말하자마자 김장이며 열무김치며 게다가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서 시댁으로 끌고 오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당신은 당신도 며느리잖아. 언제까지 회사 타이틀만 쫓으며 살 건데 열무김치 그거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엄마가 알려주시는 거나 잘 배워놔. 진작에 당신이 배웠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했겠어? 당신 요리할 줄도 모르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연애 때부터 동거 때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당신보다 요리 자주 할 걸 어릴 때야?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당신도 애 엄마인데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좀 배우고 그래야지 스스로. 못하니 어쩌겠어 엄마한테 배워야지. 그 정도 회사 생활했으면 할 만큼 했어. 나도 다음 달에 승진하니까 둘째 낳고 육아휴직 쓴 다음에 당신은 퇴사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날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내가 연애했던 심지어 동거까지 선뜻했던 남자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으니 놀랍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둘째도 싫고 열무김치도 싫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만두는 건 더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남편이 와서도 저와 끊임없이 싸웠고요. 제 나이가 39인데 남편은 말끝마다 40전에 이걸 주문을 외우듯 말하는데 저에게 긴박감이라도 주려고 한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질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의 남편은 제 인생이 없다는 신념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냐며 제 화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순탄했지만 양육권은 달랐어요. 그 문제로 몇 달을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변호사에 다 쏟아부어서라도 갖고 오겠다는 입장이었고 시댁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손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어요. 그동안 아이 한 번 봐준다. 소리 없으시더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순순히 물러날 성격 아니었고 제 독한 성격을 진작부터 알고 있는 남편이 알았다고 괜히 우리끼리 제 살 깎아먹지 말고 양육권은 저보고 가져가라며 손을 놓더군요. 시어머니는 끝내 씩씩거리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절대 손주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다니던 직장 근처에 새 집을 얻어 아이와 옮겨왔고 이혼 소식이 회사에도 퍼지며 직장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속도 뒤집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서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에서 녹여 없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로 저의 전 스 형님의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저의 전 형님이자 이제는 남남인 그녀의 남편이 작게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외주 하청을 입찰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력이 부족하던 회사는 결국 하청 입찰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회사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곳은 이 계기로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고 출산을 앞둔 전 형님 내외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아가씨 또한 아시잖아요. 하늘길이 싹 다 막혀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체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처음엔 교대 근무로 그 다음엔 지상직으로 그렇게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평소 씀씀이가 월급보다 컸던 아가씨는 언니 몰래 오빠에게 종종 카드값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럴 적이면 전 남편은 저 몰래 숨겨둔 종잣돈이나 이것마저도 없을 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며 아가씨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었기에 벌이마저 막힌 그녀에게 서울살이는 더 있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고디였을 거예요. 결국 미룰 수 있을 만큼 고향행을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언니에 이어 시댁으로 다시 돌아간 그녀는 마치 자연이 그리워 지 발로 스스로 고향을 찾은 것처럼 자신의 소식을 잘 꾸며 그녀의 SNS에 도배를 했기에 전 시댁 소식쯤이야 검색 몇 번만으로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절지에 공주를 돌색이 난 수발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니 오랜만에 정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요. 사정은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전 남편이 다니던 게임 회사에서 그를 중축이 되어 준비하던 게임이 출시를 하자마자 대중에게 외면을 받았고 이거 하나 믿고 저에게 내줘라 마라 하던 그는 결국 보직 변경이 되어 생전 처음 하는 업무에 버벅이며 버퍼링이 걸려 지금은 해고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 하더군요. 반면 전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고 그 해의 가장 고점의 인사 평가를 받아 곧 자회사 대표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혼 후 딴 생각 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회사 일에 힘을 쏟았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를 가지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안 생긴 게 어쩌면 조상신이 도와 얼른 도망가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싶지 뭐예요. 그리고 둘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늘이 어쩌고 하는 시어머니는 본인이 말한 그대로 하늘에서 벌을 내렸는지 자식 셋 모두가 백수가 되어 집에 들어와 지낸다고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한평생 다르게 살아온 가족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어보려는 일련의 견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저 우위를 선점하려는 고지쟁탈전처럼 생각하면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아닐까요? 저희 결혼은 이렇게 그 고통을 끌어냈고 앞으로 다시 받아줄 마음도 전혀 없기에 그저 지금처럼 고마운 회사 그리고 더 고마운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예전에도 그래왔듯 남부럽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